요거 재밌어 보이긴 하는데 짐 노튼의 사랑을 찾고 트랜스젠더 여성과 결혼하다. 요거 좀 재밌어 보이긴 하는데 저번에 그 결혼 관련 하나 해가지고 요거는 패스. 그 다음에 요거 세상을 헛소리와 악으로 설득하는 방법. 요거는 뭔가 요즘 세상에 사람들 뭔가 프로파간다 이런 거에 너무 많이 이렇게 휘둘려가지고 뭐 정치 이런 것도 살짝 연관돼 있을 것 같고 막 미국 쪽 정치 쪽으로 살짝 연관돼 있을 것 같고 마가 세력 이쪽도 살짝 등장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있냐 앱스타인 그것도 한번 얘기할 것 같고 아무튼 너는 일단 보류 요거 새로운 세계 질서가 도래했다. 요거는 뭔가 이제 요즘 뭔가 그 미국의 그 트럼프 보호 무역 이거 하면서 자국민 우선주의 하면서 이제 미국은 미국만 살겠다 하면서 요즘 전 세계적으로 뭐라지? 약간 다 뭔가 좀 다 자국민을 보호하려고 하는 추세가 강하잖아요, 지금. 일본 지금 총리도 그런 추세가 됐고, 뭐 중국, 러시아는 원래 더 말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점점 조금 뭐라지? 약간 그 보편적 복지 같은 그런 그 뭔가 그 북유럽식 그런 복지 제도에 대해서 조금씩 물음표가 계속 나오고 있는 추세고 영국 같은 경우에도 뭐더라 그 당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원래 막 한 7%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그 굉장히 그 우경화가 된 좀 우쪽으로 많이 치우친 그쪽 정당이 지금 굉장히 각광받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거기 근데 막 거기가 7%뭐 지지율 7% 이랬는데 지금 막 40%까지 올라오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약간 그런 쪽 얘기. 그러니까 세상이 점점 더 이렇게 뭔가 자국민 보호로 가고 있다, 보호 무역주의로 가고 있다,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할 것 같고 이거는 키 큰 남자들의 문제. 6피트, 6.5피트면 얼마지? 얼마인지 모르겠네요. 6피트가 대충 그 183cm로 알고 있는데 이거 5인치가 1인치로 대충 2.7cm니까 대충 한 195 정도 되네요. 이 남자 키는 대충 195 정도면 딱히 뭐 문제가 있나 키 큰 남자? 소변 볼 때 앉아서 봐야 하는 거 정도? 소변 볼 때 소변기 못 쓰고 앉아서 봐야 하는 정도? 아니면 소변기 쓸 때 다리 옆으로 좀 더 찢어가지고 그렇게 오줌 넣어야 하는 그 정도? 그거 말고도 키 큰 남자의 문제점은 딱히 없어 보이는데 아무튼 오늘은 오늘 이걸로 가겠습니다. 세상을 헛소리와 악으로 설득하는 방법 이걸로 할게요. 멜컴 그리드웰 이 아저씨가 이 책도 많이 쓰시고 이거 이 저널리스트라고 하네요. 그렇군요. 아웃라이어, 티핑 포인트, 블링크, 타인의 해석, 다윗과 골리앗. 그 개는 무엇을 보았나? 사피엔스의 미래, 티핑 포인트의 설계자들. 약간 요쪽 계열이네요. 뭔가 이렇게 딸깍하면 뭔가 이렇게 바뀌고 조금 어떻게 세상이 뭔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요런 쪽으로 해가지고 뭔가 좀 이렇게 그쪽으로 해서 이렇게 관심이 많으신 분인 것 같아요, 이분. 오케이, 시작해보겠습니다. 크리스 이 사람은 이제 팟캐스트 주인이고, 이 멜컴 이 사람이 아까 전에 그 저널리스트 책 무슨 티핑 포인트로 변한다 아니면 사피엔스의 미래 뭐 이런 거 쓴 사람. 내가 미처 몰랐던 꽤 족쇄가 많았던 사용제도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세상에 어느 나라 얘기죠? 미국이요. 이번에 새로 만든 팟캐스트 시리즈 이거 리비저니스트 히스토리 알리바바 머더스에서 파고든 주제입니다. 미국의 사형 역사라는 건 다른 나라에서는 논쟁의 핵심이 사형을 할 거냐 말 거냐인 경우가 많죠. 그런데 미국에서 핵심 논쟁은 주 정부가 사형을 집행할 권리는 갖되 인도적인 방법으로만 해야 한다. 이건 굉장히 이상한 입장이에요. 쟁점이 국가가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게 정당한가가 아니라 국가가 생명을 빼앗되 미국적 가치에 어울리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가 되어버린 거죠. 아 무슨 뭐 전기의자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지지직 하는 거 그건 안 된다. 조금 더 뭔가 인도적인 차원에서 뭔가 이렇게 알약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가지고 좀 인도적인 방법으로 가게 하자. 일단 죽이는 거는 다 찬성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전제로 깔려 있는 거고. 옛날에는 사람을 공개 교수형에 처했습니다. 모두 보는 앞에서 목을 매달았죠. 그러다 그 방식에서 벗어나서 좀 더 인도적이라고 여겨지던 총살형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총살형에서 또 옮겨간 게 전기의자예요. 총살형에서 옮겨간 게 전기의자라고? 여기서 일로 간 게 아니라? 전기의자에서 총살형으로 간 게 아니라? 이게 더 고통스러울 것 같은데, 전기의자? 그러니까 얼마 전에 나왔던 그 영화 그 부고니아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보고 왔거든요. 근데 거기서 뭐 물론 거기서 나오는 전기의자 거기서는 이제 고문의 도구로서 이렇게 사용된 건데 근데 딱히 그게 인도적이어 보이진 않던데 그때 당시에는 이게 인도적이라고 여겨졌겠죠. 전기의자라는 게. 그 뒤에는 전기의자에서 다시 치사주사 약물 주입형으로 갔고요. 음 그리고 이제는 치사주사에서 더 나아가 질소 가스로 질식시키는 방법, 그러니까 질소를 이용한 질식사 방식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셋 중에 고르라면은
넷 중에 교수형, 아까 위에 교수형, 총살형, 그 다음에 주사, 그 다음에 질식가스 이 중에서 고르라고 하면은 전 개인적으로 이 총살형 고를 것 같긴 합니다. 왜냐면은 뭔가 그러니까 이거 총살형 아니면 약물 주입 둘 중에 하나 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질소가스 요거는 이제 수면제 딱 먹인 다음에 그 자고 있는 상태에서 막 질소가스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그렇게 질식시키는 것 같은데 근데 이거는 뭔가 이게 뭔가 모르잖아요. 그 수면 그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게 그게 고통을 받는지 안 받는지 제가 알 수 없으니까 이거는 뭔가 이거는 그 나름대로 굉장히 이것도 그 꿈속에서 뭔가 고통받으면서 죽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교수형은 알다시피 이렇게 매달리면 바로 안 죽잖아요. 그냥 탁 매달리는 순간 턱뼈가 탁 부서진 다음에 그 다음에 발버둥 치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질식사로 딱 이렇게 죽는 걸로 아는데 그것도 굉장히 고통스러워 보이고 이 전기의자 이거는 뭐 사실 말할 필요도 없고 이거는 뭐더라 무슨 옛날에 뭐 다큐 그런 거 봤는데 그 볼트 그거를 잘못 그렇게 하면은 그냥 진짜 뭐 죽지도 않고 계속 전기 이렇게 zzz 하다가 그렇게 해서 막 타가지고 진짜 죽고 그것도 막 제대로 뭐 못 죽여가지고 막 뭐 거기 막 살 같은 데 보면은 진짜 무슨 막 전기 통구이 된 거 마냥 약간 좀 살 같은 데 보면 다 이렇게 뭐 화상만 입고 그다음에 제대로 죽지도 않고 이게 진짜 제일 미친 방법인 것 같고 전기 의자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다음에 이 치사 주사 이거 약물도 조금 이것도 사실 약물도 제가 기본적으로 약물 잘 못 믿어가지고 총살력 얼마나 깔끔합니까? 이거 딱 하면은 바로 그냥 이거는 뭐 사실 그냥 원샷 원킬이다가 막 그것도 없고 깔끔하잖아요. 이거는 바로 죽어버리고 물론 그 막 피 튀고 하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제가 죽은 이후로 피가 튀는 거니까 사실 그걸 쏜 사람이나 그걸 지켜보는 사람이나 이게 그 사람들이 이제 뭔가 그렇게 되는 거지 제 자신이 죽을 때는 총살형이 가장 그래도 깔끔하지 않을까 안 아프고 막 그거 있던데 그러니까 막 고통이 막 이렇게 뉴런으로 이렇게 전달돼가지고 뇌에서 이렇게 빡 와가지고 그 고통이 그 전달되는 그 시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총살로 죽으면은 그게 뉴런으로 치 가가지고 뇌에서 딱 도착하기도 전에 아예 고통도 못 느끼고 죽지 않을까요? 뭐 뇌피셜입니다. 저는 그 최신 버전을 몰랐어요. 아이폰 17 프로 맥스 같은 최신형이 나온 줄도 몰랐어요. 네, 이게 바로 가장 최근의 신형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단계마다 겉으로 내세운 취지는 이렇습니다. 피집행자의 죽음을 더 인도적으로 확실하게 만들자. 그런데 실제 의도는 그게 아니라 처형 장면을 대중이 받아들이기 쉽게 만들자. 그러니까 어떤 방식이 피집행자에게 덜 잔인한가가 아니라 어떤 방식이 사람들이 보기 덜 불편한가 쪽으로 흘러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막상 그 사형 그 피집행자 사형 당하는 사람은 막상 안중에도 없고 그냥 그걸 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딱 보이는 그 외상이라든지 예를 들면은 뭐 제 뇌피셜이긴 한데 총살로 죽는 게 가장 깔끔한 것 같거든요. 근데 만약에 총살로 죽으면 피가 튀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사형 집행자에게도 뭔가 트라우마가 또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덜 불편한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교수형은 엄청 구경거리고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이죠. 아이들 데리고 교수형 구경을 가는 일은 없겠죠. 총살형은 그보다 조금 덜 극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전화는 전기의자였어요. 이건 진짜 너무 끔찍했어요. 이 아저씨도 전기의자 얘기하네요. 말 그대로 사람의 뇌를 눈앞에서 튀겨버리는 꼴이고 눈이 튀어나기도 했습니다. 이 전기의자는 1970년대까지 쓰였고 그 다음에 등장한 게 치사주사입니다. 말을 안락사시키듯 사람도 그렇게 죽이면 훨씬 조용하고 평온해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었죠. 그래서 마치 안락사시키는 것처럼 조용하고 인도적으로 보이고 의료인들이 집도하면 전체 과정이 굉장히 차분하고 공손해 보일 것이다 라는 아이디어에서 나온 겁니다. 이게 이 문제에 대한 아주 특이하고 미국적인 접근입니다. 그럼 지금은 그게 어떤 상황에 와 있냐요? 저희 팟캐스트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우리 팟캐스트 와서 봐라. 아까 전에 무슨 뭐였더라? 리서치? 아닌데? 뭐였는데? 아무튼 뭐 거기 무슨 어쩌고 저쩌고 그 히스토리라는 그 팟캐스트 와가지고 봐라. 저처럼 캐나다 출신인 아주 뛰어난 의사 조엘 지벨이라는 사람이 있다. 그는 마취과 의사이자 중환자 의학 전문인데 부업처럼 사형제 특히 치사주사에 큰 관심을 가진 사람이죠. 40년 넘게 주정부가 사람을 죽이고 싶을 때 선택하는 표준 방식이었다. 약물을 세 가지 쓰죠. 첫 번째 진정제. 일단 진정시켜야죠. 왜냐면 죽기 직전이니까 뭔가 이렇게 발발발발 떨릴 테니까. 두 번째는 근육마비제. 몸을 못 움직이게 해서 피집행자를 한 자리에서 고정시켜 둡니다. 그러니까 이 근육마비제 때문에 사실 뭔가 차분해 보이는 거지 실제로는 이게 차분하지 않다는 거. 세 번째 염화칼슘인데 이 약이 심장을 멈추게 합니다. 염화칼륨인데 이 약이 심장을 멈추게 한다. 원래 설계는 이렇습니다. 먼저 진정제로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 다음에 마비제를 써서 몸을 고정하고 그 다음에 염화칼륨을 넣어서 심장을 멈춘다. 이렇게 하면 조용하고 평온하고 죽고 겉으로 굉장히 깔끔한 절차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조엘 지벨이 밝힌 건 사실 사람이 치사주사로 죽는 방식이 이 이야기와 완전히 다르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제일 먼저 투여하는 아무튼 이거 비르비튜레이트 계열 이 진정제
pH 즉 상승도를 크게 바꿔버립니다. 그 결과 폐가 불타는 것처럼 손상을 입으면 사실상 폐가 타들어가는 듯 망가지는 겁니다. 이럴 줄 알았습니다. 약물로 쓰는 게 이게 겉으로는 이게 좋아 보이는데 막상 이게 이게 뭐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까보면 이렇게 폐가 이렇게 내장이 이렇게 불타고 이런 거 마치 농약을 삼키듯이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총살이 가장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 총살이 굉장히 이게 비인도적이 보이지만 총살이 얼마나 깔끔합니까? 그런데 피집행자는 이미 근육마비제를 맞았기 때문에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소리내어 비명을 지를 수 없게 됩니다. 자꾸 이 사람들이랑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저도 뭔가 전제로 사형은 일단은 당연하게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일단 깔고 뭔가 저도 자꾸 말하게 되네요. 아무튼 그런데 피집행자는 이미 근육마비제를 맞았기 때문에 극심한 고통 속에서 소리내어 비명을 지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몇 분간 극도로 끔찍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산 한 컵을 억지로 마시게 하는 것과 비슷해요. 그냥 그 세 개를 그러니까 남자 무슨 뭐더라 남자 향수 향수가 아니라 남자 무슨 뭐 스킨케어 이런 거 보면은 스킨이랑 뭔가 그 뭐지 그 뭐야 로션이랑 함께 섞어가지고 올인원 제품으로 이렇게 팔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것도 뭐야 이 비르트 계열 이 아무튼 진정제랑 아까 뭐야 그 뭐더라 진정제랑 근육 그 마비제랑 그 다음에 염화칼륨 이 세 개 섞어가지고 한 번에 그냥 넣어버리면 안 되나? 그러면은 그냥 마비되는 동시에 그냥 바로 이렇게 가버리는 게 아닌가.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약을 투여해서 그 사람이 고통 속에서 아무 소리도 못 내도록 만드는 거죠. 그게 바로 치사주사입니다. 그래서 조엘이 이런 사실을 세상에 알린 뒤부터 그렇다면 질서로 질식시키는 방법으로 바꿔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질서로 질식사시키는 게 더 인도적인 것처럼 들리니까요. 제가 이 시리즈를 만들면서 알리바마에 일어나는 한 살인사건을 따라가는데 알라바마? 뭐야 이거 원피스야? 그 사건에서 주 정부가 범인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런 문제들이 모두 튀어나옵니다. 이건 정말 세부 내용이 말도 안 되게 기괴하고 섬뜩합니다. 저도 이 단어 발음이 항상 헷갈리는데요. 마카브레, 마카브레, 머캅. 마카브레 아니야? 머캅이야? 어떻게 머캅이죠? 어떻게 읽어야 되지? 머캅이야 이거를. 아무튼 머캅 이 세부 내용 자체가 너무 기괴하고 섬뜩한데 더 이상 알리바마 주 정부를 통해서 이런 세부 사항을 대해 진짜 관심을 갖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이 사건은 알리바마에서 벌어진 일인데 알리바마 주 정부는 이런 문제에 완전히 무관심해요.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죽이고 있는지에 별로 관심이 없고 그게 이 미리 시리즈 알리바바 머더스를 만들면서 얻은 많은 깨달음 중 하나였어요. 잔혹성이 오히려 핵심인 것처럼 보인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인도적이라고 믿었던 방식이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알려줘도 그들의 의욕과 동기가 줄어들긴커녕 오히려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앞으로 찰리 커크를 쏜 젊은 사람의 사건에서도 다시 등장할 겁니다. 왜냐면 이 사람이 아마 사형을 받겠죠, 아마도? 그 찰리 커크 그 보수 그 연설가인가? 보수 정치가 그 젊은 사람 아무튼 그 사람 사건을 쏜 사람 이 사람도 아마 사형 그거 관련돼서 그 내용이 대두가 되겠죠. 경찰서장이 기자회견 하던 날 그가 제일 먼저 한 말 중 하나가 우리는 사형을 구형할 것이다 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오케이, 이렇게 유타는 사형을 집행하는 중인데 여기 이 찰리 커크가 유타에서 이렇게 죽었습니다. 찰리 커크가 피격된 곳이 바로 유타죠. 말해주네요. 유타는 경공에 따라 총살형으로 다시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카드를 다시 꺼내죠. 예전 방식으로 돌아가 봅시다. 옛 노래 다시 틀어봅시다 라는 식이죠. 마치 70년대 밴드가 히트곡을 다시 부르는 것과 비슷합니다. 마치 70년대 밴드가 히트곡을 다시 부르는 것과 비슷하게 총살로 돌아가는 게 비슷한 건가? 아무튼 어떤 주들에서는 이 또한 아주 미국적인데 사형수 본인이 사형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굉장히 미국적이긴 하네요. 유타가 그런 주인지는 모르겠다. 만약 선택할 수 있다면 뭘 고르시겠어요? 저는 총살형이에요. 저랑 굉장히 이제 생각이 비슷하네요, 이 사람. 근거도 한번 들어봅시다. 저도 총살형. 다 총살형 고르네. 꽤 영웅적인 죽음 방식이죠. 제가 진짜 원한 건 단두대입니다. 정말 장엄하잖아요. 그리고 제 머리를 어딘가 멋진 장소에 영원히 두는 거죠. 바로 그냥 바로 그냥 그거 해버릴 것 같은데. 바로 그냥 태워버릴 것 같은데. 바로 그냥 머리 있으면 화장해버릴 것 같은데. 멋진 장소에 안 두고. 단두대 당시에 굉장히 진보적인 발명으로 여겨졌습니다. 옛날에는 사람을 마차바퀴에 묶어 밟아 죽이는 식 처용하기도 했죠. 미쳤네. 그에 비하면 단두대는 우리는 운명사회니까 빠르고 깨끗하게 죽여야 한다라는 생각의 산물이었다. 그 뭐더라?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우리나라에서도 그 있잖아요. 그거 사람 이렇게 대자로 이렇게 해가지고 각 팔이랑 뭐 얼굴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5개 이렇게 나오잖아요. 목, 팔 2개, 다리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줄 묶어가지고 이렇게 거기에 이제 그 소나 아니면 말 이렇게 매달라가지고 그거 쫙 해서 찢게 하는 그것도 있는데 그 이름이 뭐더라?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그런 거 그거랑 비슷하네요. 말 이렇게 밟아 죽이는 게. 단두대에 이름을 준 사람. 그러니까 기요탱 박사의 생각은 이랬죠. 이 기요탱 박사가 이 죽여가지고 그래서 그 살인 방법 이름이 기요틴으로 아마
됐다고 추측이 되네요. 우리는 18세기 프랑스인이다. 이런 야만적인 장난을 계속 할 수 없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머리를 날카로운 큰 칼로 한 번에 베어버린다는 방식에서 나름의 논리가 있었던 겁니다. 망나니 이 모든 걸 두고 그렇다면 이런 선택지에도 나름 의미가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사실 우리가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부조리합니다. 왜 국가가 사람을 죽이고 있는가? 2025년에 이런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믿기 힘든 일이죠. 이는 미국이 얼마나 특이한 나라냐를 보여주는 하나의 징표입니다. 당신은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이게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저는 그리 놀랍지 않다. 보복에 대한 욕망은 인류 역사 내내 존재해온 심리니까 이거는 현대든 50년 전이든 아주 오래 전이든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는 사고방식 중 일부라고 생각한다. 이런 처벌 방식을 부르는 말이 캐피탈 퍼니시먼트이죠. 반란이나 해적 이야기 같은 데서 보면은 어떤 선을 넘으면 최고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 즉 목숨을 잃는 선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 선을 넘는 사람은 더 이상 살 자격이 없다는 감각이 존재하는 거죠. 개인적으로 사람들에게 그런 심리가 충동이 있다는 게 이해가 됩니다. 사람들이 그런 심리적 충동이 있다는 게 이해가 됩니다. 다만 현대 세계에서는 우리가 이미 길거리 배설, 이웃에 대한 무차별 전쟁 같은 것들을 대체로 넘어섰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런 원초적 보복 충동이 아직도 제도 안에 남아있는 건 조금 의외이긴 합니다. 동시에 억제력이라는 논리도 있죠. 이런 극단적인 처벌을 보면 다른 사람들이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정리하면 사형을 지지하는 논거는 보통 두 갈래입니다. 첫째, 어떤 사람은 너무 끔찍한 일을 해서 더는 살아서는 안 된다. 둘째, 앞으로 발생할 범죄를 막는 억제력이다. 두 번째 논리는 상당히 공리주의적이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한테 전부 다 이렇게 조금 행복을 주는, 그러니까 모든은 아니고 다수의 사람들한테 행복을 줄 수 있는 논리, 이거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거, 이거 첫 번째는 일종의 카르마이나 우주적 균열에 대한 믿음에 가깝다. 그러니까 네가 했으면은 그거 한 만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한 만큼 그 대가를 받아라 라는 이거. 그래서 저는 인간 심리 차원에서 이런 욕망이 생기는 이유가 이해가 된다. 다만 현대 사회에서는 적어도 어느 정도는 이런 욕망을 넘어섰을 거라 생각한다. 음, 예를 들어 길에다 용변을 본다든지 이웃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전쟁을 시작한다든지 하는 행위는 이제 용납되지 않는다고 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어떤 영역에서 진전했지만 보복 욕망만큼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다고 느낍니다. 오케이, 당신은 어떻게 보냐? 저는 당신이 말한 인간의 이해 가능한 반응이라고 부분보다 다른 점이 더 궁금하다. 오케이, 나는 다른 측면에서 한번 이 일을 바라보겠어. 만약 그게 정말 보편적인 인간의 반응이라면 왜 선진국 가운데 유독 미국에서만 이렇게 강하게 남아있는 걸까요? 음, 왜 영국, 독일,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이탈리아 같은 나라에서는 이 이해 가능한 인간 반응이 제도화된 형태로 남아있지 않은 걸까요? 캐나다, 버뮤다, 자메이카 같은 나라들도 마찬가지고요. 프랑스는 비교적 최근까지 단두대를 썼었죠. 네, 80년대까지 썼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40년도 됐죠. 프랑스는 마지막까지 버틴 국가 중 하나였다. 어쨌든 우리가 단두대를 발명한 나라니까 끝까지 쓰겠다. 늦게야 포기하겠다. 이런 맥락이죠. 그럼에도 결국 그들은 사용을 없앴습니다. 제가 집착하는 지점은 이겁니다. 미국이 얼마나 이상한 나라냐는 걸 미국인도 비미국인도 제대로 실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필드에 들어가 있으니까 자꾸 그 제도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뭔가 당연하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건가? 미국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들도 우리랑 비슷한데 우리보다 조금 덜할 뿐이야. 미국을 잘 모르는 외국인은 이렇게 생각하죠. 영국이랑 비슷한 나라겠지. 단지 더 클 뿐이야.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르다. 영국과 비슷한데 크기만 큰 나라가 아니다. 저는 캐나다인이기도 하지만 영국 출신이기도 하고 지금은 캐나다에 귀화한 사람이다. 캐나다 사람들은 이런 착각을 자주 한다. 우리는 같은 스포츠를 보고 같은 TV 프로그램을 많이 보고 디트로이트나 버팔로에서 토론토 차를 타고 넘어가면 풍경도 다 비슷하다. 국경이 있다는 걸 모르는 상태에서 운전한다면 계속 같은 나라라고 착각할 수도 있다. 그런데 캐나다와 미국은 정말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그래서 전 늘 궁금합니다. 왜 내가 이민 와서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이렇게까지 독특한가? 미국은 50개의 나라가 하나의 연방으로 묶어둔 것과 비슷하죠. 하나의 정부, 하나의 동화, 하나의 언어 아래 50개의 나라가 묶여있으니 이상한 부산물이 생기는 것도 당연합니다. 폴 사이먼의 노래 가사 중에 이런 구절이 있죠. 그냥 부자와 백만장자들의 느슨한 집합체. 비슷한 표현이에요. 텍사스에서 사는 저와 뉴욕주에 사는 당신은 사실상 같은 나라에서 산다고 보기 어렵다. 예스, 맞다. 이제 시간의 흐름을 이야기해보죠. 터닝 포인트는 시간이 흐르면서 늙어간다고 보십니까? 정보 환경이 그때와 지금 사이에 엄청나게 변했잖아요. 저는 특히 당시 당신이 예상하지 못했던 변화가 무엇이었거나 그게 어떻게 리벤지 오브 더 터닝 포인트로 이어졌나가 궁금합니다. 네, 두 책 사이에서는 25년이라는 간격이 있습니다. 첫 책 티핑 포인트와 가장 최근 책 리벤지 오브 더 티핑 포인트죠. 첫 책을 쓸 때는 인터넷이 막 태동하던 시기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소셜미디어는 존재하지 않았고요. 냉전 막 끝난 직후라 우리는 세상의 미래에 대해 말도 안 되게 낙관적이었다. 저는 30몇 살이었고 제
저는 30몇 살이었고 제 인생은 전부 앞으로 펼쳐질 것처럼 느껴지던 때였죠. 25년이 지나 제가 그 후속작을 쓸 때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 하지만 제가 처음 책에서 설명한 기본 역학, 즉 아이디어의 확산은 질병의 확산과 비슷하다는 생각 자체가 틀렸다고 보진 않습니다. 제 말은 어떤 아이디어가 전염병처럼 퍼져나간다는 것은 질병의 전염 원리와 매우 닮아 있다는 점이죠. 이 비유는 2000년대 당시에 꽤 신선한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모든 게 바이럴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트위터에서 이게 바이럴 됐다라고 말할 때 이미 우리는 질병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유가 완전히 상식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후속작을 쓸 때의 과제는 예전에 틀렸다가 아니라 이제 모두가 받아들인 이 은유를 더 깊이 파헤쳐보자였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뭔가 이런 것들이 뭔가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라고 그냥 그 추측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뭔가 너무 당연하게 우리 문화에 이제 받아들여졌다. 이 바이럴이라는 이 문화가 그러니까 단어도 생긴 거네요. 그러니까 아이디어의 확산은 질병의 확산과 비슷하다. 이게 이제 단어로 이렇게 변질돼가지고 이렇게 변형돼가지고 바이럴이라는 이 형태로 이렇게 나타났다. 이것도 그럼 이런 맥락에서 스스로 예언자, 즉 카산드라처럼 느끼나요? 꼭 그렇지 않다. 자신을 카산드라라고 부르는 건 좀 자기 도취적인 표현이다. 마치 그 누구야? 그 자기는 뭐 미래를 다 안다고 했던 그 뭐 노스트라다무스 약간 그것처럼 질문 자체는 좋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실 나는 미리 알고 있다고 말하고 싶은 유혹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주식 같은 거 이러고 있다가 내가 삼성전자 10만 원 간다고 했지 이런 거. 다음에 또 삼성전자 뭐 15만 원 가면 15만 원 간다고 했지 이런 거. 내가 예전에 그 얘기를 했잖아 라고 말하고 싶은 충동 말이죠. 하지만 저는 이 아이디어를 이미 그때 사회학자들이 쓰고 있던 비유에서 가져왔습니다. 아, 나도 누군가가 쓰고 있던 걸 가져온 거다. 그때 당시에 2000년대에도 제가 처음 생각해낸 게 아니라 이거 정말 멋진 생각인데 하고 좋아서 널리 알린 사람에 가깝다. 그러니까 처음 발견한 사람이라기보다 대중화한 사람에 가깝다는 말씀이군요. 예. 그렇다면 인플루언서에 대한 당신의 시각은 이 터닝 포인트 이후 변화가 됐나요? 아, 티핑 포인트. 이 티핑 포인트는 이 말콤 이 사람이 쓴 책입니다. 읽진 않았어요. 그냥 아까 전에 볼 때 있었죠. 티핑 포인트란 책이. 당시 당신이 관찰했던 역학은 이제 너무 당연한 이야기처럼 되었으니 그건 변하지 않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다면 뭐가 달라졌냐? 티핑 포인트에서도 그렇고 후속작에서도 제가 계속 붙들고 있는 아이디어가 하나 있습니다. 이 티핑 포인트의 뜻은 뭐냐면은 이게 손가락 이렇게 튕기듯이 딱 이렇게 튕기면은 갑자기 이제 전과 후로 이렇게 확 바뀌는 것처럼 뭔가 바뀌는 그 지점들 그거를 티핑 포인트라고 합니다. 바로 사회적 영향력은 비대칭적이다라는 관찰입니다. 추측해보면은 뭔가 한 사람한테 이렇게 뭔가 영향력이 쭉쭉 가는 그런 건가? 뭔가 그러니까 특수 몇몇 인간에게 사회적 영향력이 가는 그런 건가? 많은 전염병이 그렇듯 어떤 사람이 감염되었다고 해서 모두가 똑같은 정도로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 코로나19를 보면 감염된 모든 사람이 똑같은 수준의 위험을 주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약 5% 사람이 남들보다 100배, 1000배 더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를 일으킵니다. 아, 인플루언서의 개념이 아니라 약간 그냥 소수의 인원이 더 많이 퍼뜨린다 이런 얘기네요. 그러니까 슈카월드 아저씨의 그 소금빵 관련된 그 사태가 나왔을 때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뭔가 댓글을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소수의 인원 몇 명이 그러니까 그 뭔가 똑같은 말 계속하고 이렇게 해서 여론을 계속 그렇게 하고 있었다. 실제로는 그런 얘기를 한 게 있는데 그 기억이 나네요. 이게 바로 비대칭성입니다. 아, 그건 몰랐네요. 네, 엄청 비대칭입니다. 그리고 이건 아이디어가 퍼지는 방식도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우리 100명이 모두 테일러 스위프트는 훌륭한 가수야 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고 해서 그 100명이 똑같은 정도로 그 사실을 세상에 전파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100명 중에 한 5명 정도가 테일러 스위프트는 훌륭한 가수야, 테일러 스위프트 훌륭한 가수야, 테일러 스위프트 훌륭한 가수야 이러면서 온 동네 채널 동네 앞집, 뒷집, 옆집, 이웃한테 다 전파하고 다닌다. 사회적 위치나 신뢰, 연결망의 크기 덕분에 그중 4, 5명만 거의 모든 일을 해낸다. 그러니까 나머지 95명은 그냥 속으로만 테일러 스위프트는 훌륭한 가수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5명만 동네방네에 소문을 낸다. 그 사람들은 이 무명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가 대단하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죠. 반대로 제 어머니가 요양원에서 테일러 스위프트를 듣고 너무 좋아한다고 해봐도 그게 테일러 스위프트 커리어의 궤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할머니는 이제 들으면서 테일러 스위프트 너무 좋아 이러면서 그냥 호흡으로 이제 마음속으로만 계속 생각하니까 어머니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분은 대중문화의 최전선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반대로 엄청난 사회적 연결망과 문화적 권위를 가진 사람이 테일러 스위프트가 좋다라고 말하면 그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됩니다. 트럼프 아저씨는 테일러 스위프트 굉장히 싫어하시던데 아무튼 이런 식의 비대칭적 과정이 전염병과 아이디어의 확산 사이의 가장 큰 공통점 중 하나이고 저는 처음 책에서부터 그 점에서 매료되었습니다. 25년 전만 해도 저는 특정 유형의 유행 현상에만 이런 패턴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상 모든 현상이 비대칭적이라고 느낀다. 세상 현상을 보더라도
어떤 현상을 보더라도 감염된 사람 중 5%가 90% 일을 하고 있다는 패턴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왜 그렇게 된 걸까요? 비유를 하나 들어보죠. 한국 여행입니다. 19세기에는 전염병이 다른 나라로 퍼지려면 누군가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야 했습니다. 그 사람이 도착했을 때는 여전히 감염력이 남아야 있어야 했고요. 그래서 전염병이 국경을 넘긴 했지만 속도는 매우 느렸습니다. 이때 나온 개념이 검역이라는 쿼란티아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쿼란티어, 쿼란티어, 쿼란틴. 아무튼 배가 도착해서 일정 기간 격리해두면 감염이 끝나도록 만들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제트기 시대가 열리면서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다. 제가 뉴욕에서 감기에 걸린 상태로 비행기를 타서 같은 날 저녁 런던에서 누군가와 저녁을 먹을 수 있게 된 거죠. 이건 기술이 전염의 속도를 폭발적으로 높인 사례입니다. 자주 여행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엄청난 전염력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저처럼 출장이 잦은 사람은 인류 상위 1%보다 더 많은 비행을 할 것입니다. 제가 아주 전염력이 높은 감기에 걸린 상태로 6시간짜리 비행기를 타고 LA로 간다면 저는 0번 환자가 되는 셈입니다. 그 한 번의 비행으로 제가 100명의 역할을 해버릴 수 있는 거죠. 디지털 시대에서는 아이디어에 대해 똑같이 일을 하고 있다. 사람들 사이의 접점, 아이디어에 접근하는 경로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의 연결 능력과 사회적 힘이 엄청나게 강화됐다. 그 결과 소수의 슈퍼 전파자가 예전보다 훨씬 더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기술 덕분인지 누가 슈퍼 전파자인지 예전보다 훨씬 더 잘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게 아주 중요하죠. 25년 전만 해도 우리는 이랬죠. 대부분의 아이디어는 소수의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 퍼진다. 누군지 대략은 알지만 확실하진 않다. 지금은 훨씬 더 큰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정확히 알지 못해도 이 사람이 핵심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로요. 누가 이제 슈퍼 전파자인지는 찾을 수 있는 단계까지 왔다. 그러면 사람의 힘은 더더욱 커집니다. 모든 화력이 그 사람에게 집중되니까요. 흥미로운 점은 이제는 비대칭성이 모두에게 눈에 보이게 됐다는 점입니다. 누구나 누가 영향력이 큰 사람인지 압니다.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 유튜브 구독자 수, 뉴스레터 구독자 수 같은 숫자가 공개되어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사람을 주목하는지를 숫자로 본 순간 그 사람은 원래 갖고 있던 권위와는 별개로 숫자 자체에서 오는 권위를 추가로 얻게 됩니다. 남들이 다 본다니 나도 봐야지라는 심리가 생기는 거죠. 뭔가 이제 그런 것도 있겠죠. 뭔가 이제 이 사람들 이렇게 다 하는데 나 유행에 뒤처지기 싫어. 나도 이 정보에 빨리 접근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영향력은 서로를 제곱하고 세제곱하면서 엄청나게 증폭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핵심은 비대칭성이 투명해졌다라는 점입니다. 이제 우리는 비대칭성이 존재한다는 것뿐 아니라 그 비대칭이 어디에 있는지까지 알고 있다. 이건 거의 모든 분야에 영향을 준다. 예를 두 개 들어볼게요. 첫 번째는 범죄다. 이제 우리는 범죄 발생을 굉장히 정밀하게 추적, 모델링할 수 있어서 어느 도시든 지도를 보면 이 도시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50%가 정확히 이 15개에서 20개의 블록 안에서 일어난다를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어느 인도, 어느 골목이 가장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곳인지까지 알 수 있죠. 그리고 그곳에 경찰을 집중 배치하면 그 범죄 유형을 꽤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 범죄 역시 극도로 비대칭적 활동이다. 소수의 사람들이 소수의 장소에서 대부분의 범죄를 저지르는 구조죠. 그리고 그 패턴은 꽤 예측 가능합니다. 어디서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일어날지요. 그런 정보가 있으면 법 집행 전략 전체를 재설계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어제 제가 이야기 나눴던 한 사람을 들 수 있어요. 이거 뭐지? 그 애니메이션 중에 사이코패스라는 애니메이션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뭐가 있냐면은 그 이렇게 무슨 기계 뭐 총 같은 거에다가 무슨 스코프가 달려 있어요. 그 드래곤볼에서 그 전투력 측정하는 것처럼 그 총에도 그 스코프가 달려 있는데 그걸로 사람을 이렇게 딱 집어 보면은 그 사람이 막 범죄를 저지를 확률 같은 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확률이 만약에 높으면은 그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기도 전에 그냥 바로 검열을 해버려요. 그냥 뭐 이렇게 지징하면서 뭔가 삭제 이러면서 그러니까 기술이 뭐 엄청나게 발달되면은 그렇게까지 이제 인간이 뭔가 이렇게 눈만 봐도 그 사람이 범죄자를 이렇게 저지를 수 있는지 없는지까지 이제 확신할 수 있는 시대가 온다면은 뭔가 그런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 사이코패스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좀 옛날 애니메이션인데 약간 요거 보면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또 다른 예로 어제 제가 이야기를 나눴던 한 사람을 들 수 있어요. 그는 플로리다의 한 카운티에서 모기 방역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예전에는 비행기로 농약을 뿌렸습니다. 카운티 전체에 대량 살포를 했죠. 그런데 이제 드론과 레이더를 씁니다. 모기떼가 정확히 어디에 몰려있는지 파악한 다음 그 지점만 드론으로 보내 농약을 뿌립니다. 당장 우리나라에 도입해줬으면 좋겠다. 지금 날이 지금 12월인데 아직까지 모기가 있던데. 굉장히 웃기면서도 인상적인 장면이에요. 마치 우크라이나 전쟁에 쓰이는 드론 전술이 플로리다 어느 습지에서 모기와 싸우는데 쓰이는 것 같죠. 그런데 이 사례 역시 똑같습니다. 모기 역시 엄청난 비대칭성을 보입니다. 피해자 대부분이 아주 좁은 특정 지역 모기떼가 일으킨다는 겁니다. 피해 대부분이 아주 좁은 특정 지역의 모기떼가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 핵심 지점을 정확히 찾을 수 있게 되자 이제 전체 지역을 뿌릴 필요 없이 그곳만 공략하면 되는 거죠. 이건 지난 25년 동안 세상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너무 잘 보여주는 은유입니다. 그러네요. 예전에는 슈퍼 전파자가 그냥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줄 뿐이었다면 이제는 그들이 더 효율적으로 더 정밀하게 영향을 줄 수 있게 된 셈입니다. 아까 옥시커틴 이야기를 하셨는데 옥시코틴과 세클러 가문이 도덕적, 의학적, 사회적 측면이 한데 모인 좋은 사례가 되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먼저 이야기해야 할 점은 20세기 후반 이후 가장 악명 높은 약인 옥시콘틴 자체는 그렇게 혁신적인 약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기존에 있던 마약성 진통제를 조금 더 강하게 그리고 서서히 방출되도록 만든 정도죠. 약 자체가 천재적인 발명은 아니다. 오히려 진짜 혁신은 마케팅 방식이다. 1990년대 퍼듀 제약사는 이런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미국 전역의 의사들이 마약성 진통제를 어떻게 처방하는지를 보면 대단한 비대칭성이 있다는 점들요. 대부분의 의사들은 이 약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기에 처방을 극도로 제한했다. 그런데 아주 소수 의사들 그리고 특정 지역의 의사들은 그런 위험을 거의 개의치 않았다. 뭔가 별로 상관없는 거죠. 그냥 그런 거 처방하는 거 있어서 그런 의사들이 존재했다. 굉장히 소수지만 퍼듀는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각 의사의 처방 패턴을 추적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그 아주 작은 집단을 정확히 찾아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만 화력을 집중했죠. 옥신코틴 사태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이건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비대칭성의 교과서적인 사례다. 모기떼가 있는 지점을 찾고 범죄자가 몰려있는 블록을 찾는 것과 똑같아요. 퍼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린 수십만 명의 의사를 설득할 필요가 없다. 단 2,000명 정도면 충분하다. 실제 미국 전체 의사들 중 몇천 명 정도만 집중 공략하면 엄청난 판매량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기가 만든 그 약에 대해서 뭔가 그런 거에 대해서 크게 뭐 도덕적인 어떠한 그런 의식 없이 그냥 판매할 소수의 인원만 있으면은 그냥 그 사람들이 알아서 그 사람 무한정 계속 판매를 해줄 테니까 그 사람만 찾으면 된다. 그래서 그들에게 모든 자원을 쏟아부었다. 그 결과가 바로 한때 연간 12만 명의 목숨을 앗아가던 미국의 오피오이드 위기입니다. 이게 전부 다 복잡한 이야기가 아니다. 비대칭성을 냉정하게 활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가장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이 사건입니다. 소수의 의사만 공략해서 그 사람들한테 약을 팔 수 있게 이렇게 마케팅한 거. 예전에는 약을 많이 팔고 싶으면 가능한 한 많은 의사에게 다가간다고 생각했죠. 퍼주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바보 같은 생각이다. 2%만 잡으면 된다. 어차피 우리 약 안 팔 사람들은 애초에 말도 섞지 마. 그냥 이렇게.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고 그 결과가 우리가 아는 그 참사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연간 12만 명이 죽는 오피오이드 유행에 이르게 된 거다. 이게 지금까지 이야기한 비대칭성이 어떻게 현실에 작동하는지 보여주는 아주 냉혹한 사례입니다. 그러면 아이디어의 전염과 또는 바이러스의 유행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아이디어도 같은 방식으로 퍼지는 건가요? 아니면 전혀 다른 메커니즘이 있는 건가요? 글쎄요, 저는 늘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전염이라는 단어를 쓸 때 너무 포괄적인 일반화는 경계해야죠. 그렇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 공통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위험한 아이디어 때문에 사람들이 치명적 오피오이드 같은 대규모 실제 목숨을 잃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분명 차이가 있다. 그 전에 이거 아까 23분에서 이거 30분 넘어온 거는 그냥 그 번역할 때 그 타임스탬프가 잘못 이렇게 입력돼서 사실 30분 분량 다 번역한 건데 그게 23분 동안 축약이 돼가지고 그렇게 돼가지고 30분을 넘어온 겁니다. 그리고 아이디어에는 몇 가지 이상한 차이점들이 있긴 합니다. 제가 책을 쓰면서 오피오이드 위기를 연구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는데 그들이 도저히 이해하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왜 이 유행이 이렇게 오래 가느냐 였습니다. 보통 대규모 사망을 일으키는 전염병을 보면 상당히 빨리 연소되어 사그러집니다. 예를 들어 1990년대 크랙 코카인 유행은 사실 그리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HIV의 경우 에이즈죠. 서구에서는 비교적 초기부터 강력한 의학적 개입이 들어왔고요. 그래서 서구에서 이 에이즈 감염은 수십 년 동안 통제 불능 상태로 방치되지는 않았습니다. 비교적 빠르게 길들여진 셈이죠. 독감도 마찬가지고 매년 가을에 오고 봄이 되면 사라진다. 봄 이후도 뭐 계규명 환자로 남아있다. 근데 오피오이드는 달랐다. 이 유행은 25년 넘게 계속되고 지금도 끝나지 않는다. 최근에서야 겨우 줄어들긴 했지만 높은 수준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그 이유는 유행의 초점이 옮겨 다녔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처방 오피오이드에서 헤로인으로, 그 다음에 다시 처방 약물에서 헤로인으로, 또 헤로인에서 펜타닐로, 그리고 다시 펜타닐, 헤로인, 처방약의 혼합물로 계속해서 형태를 바꾸며 이어져 갔다. 이런 현상을 연구한 전문가들은 이걸 지켜보면서 계속 이제쯤이면 사라질 때가 됐다 생각한 거죠. 왜냐하면 전염병에는 흔히 알려진 세대 간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크랙 유행 때 일어났던 일은 이렇습니다. 부모가 크랙에 중독된 집 아이들은 크랙에 전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어떻게 망가지는지 눈으로 봤기 때문이죠. 나는 절대 저거 안 한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흥미로운 점인데 사실 유전적 소인도 그 아이들에게 함께 전달됐을 텐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가정해야 합니다. 환경이 즉 나는 저 꼴을 나기 싫다라는 역모델 효과가 유전적 취약성을 뛰어넘을 만큼 강력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크랙이 이게 유전돼서 넘어갔지만 근데 이 역모델 난 저렇게 되기 싫다가 그 유전적 그거를 뛰어넘어 버렸다. 일종의 탈출 속도를 얻어서 유전적으로 중독 위험이 있어도 환경적 메시지가 그걸 상쇄해버린 셈이니까요. 이 탈출 속도는 그거인 것 같아요. 그 로켓가 중력의 힘을 이렇게 뛰어넘어가지고 이렇게 그 우주로 나가기까지의 그 속도가 일정한 속도가 필요한데 그 속도를 이제 넘어가면 궤도를 이탈할 수 있다. 이 탈출 속도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건 꽤 놀라운 일이다. 맞습니다. 알코올 중독에서도 약한 버전의 비슷한 현상을 볼 수 있긴 합니다. 양상은 좀 다르다. 알코올 중독은 분명 가족 내에서 반복되는 경향이 있죠. 그건 아마도 조금 전에 말한 모델과 비슷한 이유다. 하지만 알코올 중독의 경우 기능적으로 살아있는 알코올 중독자가 평생 버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받는 메시지는 혼합적이다. 아버지가 술을 많이 마시긴 하지만 그래도 기능은 하고 있다. 같은 식이죠.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이지만 그래도 할 일은 계속한다. 아버지로서의 뭔가를 하고 계속 뭔가 인간으로서의 형태가 계속 남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술을 꼭 끊어야 하나? 아니면은 뭔가 나는 아버지처럼 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는 생각과 그래도 이제 보고 자란 게 술을 마시고 하는 그런 이제 아버지니까 술을 마셔도 좀 되지. 약간 이렇게 하는 게 좀 혼합적으로 이렇게 돼 있다. 그리고 이게 기간이 또 기니까 알코올 중독자는 그 기간이 굉장히 기니까 그것도 영향을 미치고 반면 크랙의 경우에는 부모가 아이 눈에서 실시간으로 분배합니다. 저건 절대 하면 안 된다라는 메시지가 아주 강하게 압축된 형태로 주입한다. 만약 알코올 중독의 지형 경과가 부모가 내가 12살 때 술을 마시기 시작해서 16살에 사망하는 것이었다면 아마 알코올 중독도 지금처럼 가족 내에서 반복되지 않았을 거야. 정말 흥미롭군요. 심리학에는 리전 베타 패러독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충분히 나쁘지 않아서 문제로 인식되지 않고 그렇다고 충분히 좋지도 않은 상태를 말하죠. 아까 알코올 중독처럼 예를 들면 집 위치도 그럭저럭 괜찮고 월세도 아주 비싸지 않지만 집안에 곰팡이가 있고 집주인은 엉망인 상황 같은 겁니다. 혹은 연애 관계에서 상대가 폭력적이진 않지만 별로 사랑하지도 않고 어쩜 바람을 피우는 것 같기도 한데 확실히 모르는 관계라든지요. 이런 사람들의 상황이 조금 더 나빴다면 오히려 더 나았을지도 모릅니다. 상황이 더 나빴다면 그걸 계기로 관계를 끝내거나 집에서 나와버리거나 결정적인 변화를 할 힘이 얻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상황이 조금 나빠졌다면 오히려 인생 전체로 보면 더 나았을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네요. 그러니까 나쁠 거면 확 나쁘든지 해야 하는데 어정쩡하게 나쁘니까 계속 그 상황이 이제 지속되는 거다. 뭔가 어정쩡하게 나쁘니까 계속 이제 견딜만 하니까 그 상황을 계속 그 상황이 익숙해져 버리는 그러한 그게 사람을 밑바닥까지 밀어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몇 년 전에 제가 이 개념을 이야기한 적이 있고 인터넷이 늘 그렇게 그 부분만 잘라서 많이 공유되었다. 그러다 작년에 호주에서 라이브 쇼를 하는데 한 관객이 일어나서 이렇게 묻더군요. 보통 라이브 Q&A에서 질문이 꽤 길고 두서없는데 이번 질문은 짧고 간단했다. 저는 지금 리전 베타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확 나쁘지 않고 적당히 나쁜 상태에 있다. 그렇다면 일부러 제 삶을 더 나쁘게 만들어서 여기서 벗어나야 할까요? 그러니까 적당히 나쁘니까 확 나쁘게 그냥 아예 그냥 아예 어디 무슨 뭐 연석에다가 머리를 박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내 삶을 이제 아예 벗어나야 하냐? 저는 그건 좀 급진적인 해결책이네요. 고위험 전략인 것 같은데 글쎄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죠 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조금 덜 극단적인 대안 같이 생각해 보기 했습니다만 그 질문 참 인상적이었다. 이 개념은 냉전 러우 전쟁에 비유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냉전은 절대 열전으로 가지 않습니다. 미국과 소련의 직접 충돌은 결과가 존재론적으로 치명적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서로 천천히 무작위적으로 파괴하면서 둘 다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채 오래 지속되고 있죠. 그래서 이 전쟁은 리전 베타 안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너무 나쁘지 않고 적당히 나쁘다. 아주 딱 그 상태죠. 동의하고. 그러니까 이 리전 베타 패러독스 안에 있는 겁니다. 상황이 비극적이긴 하지만 도저히 계속할 수 없을 만큼 절대적으로 나쁘지 않아서 계속 끌려가는 상태죠. 100% 그렇게 보인다. 이 논리를 극단적으로 적용하면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차라리 크랙을 시작하나 같은 농담도 나옵니다. 알코올 중독 같이 그렇게 어정쩡한 중독하지 말고 아예 차라리 그냥 네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려라. 제가 또 관심 있는 주제가 바로 이거다. 아까 말씀하신 부모 감염 개념과 관련된 거다. 부모 감염 개념과 관련된 거다. 저는 요즘 배아 선택, 체외 수정 과정에서 배아 선택, 다 유전자 위험 점수 등 대한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배아를 선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똑똑한 아이 선택하고 뭐 장애 없는 애 선택하고 이렇게 선택하는 것들. 뭐 지능, 뭐 운동적인 어떠한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신체적인 뭐 그런 거. 그리고 이런 기술이 가져올 태어나기도 전에 타이거맘 현상, 즉 출생 이전 단계에서부터 부모가 자녀를 통제하려고 하는 충동에 대해서도 타이거맘은 그겁니다. 그 미국에서 막 아이를 이렇게 통제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뭐 한국식 표현으로 하면 무슨 대치맘 이런 게 있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부모 감염 개념과 이런 기술이 어떻게 얽힐지 궁금하다. 저는 그런 다유전자 점수 기반 스크리닝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인 입장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궁금해하는 특질들은 사실상 선별이 거의 불가능한 것들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진짜로 진짜 궁금해하는 것들은 뭔가 그렇게 선별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지능을 생각해 봅시다. 만약 지능이라는 것을 정의할 수 있다면 그건 수천 개의 유전자가 서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 거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그걸 골라낼 수 있겠습니까?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능이라는 게 그냥 이 어떠한 뉴런의 상호작용이나 뭐 이런 건데, 예를 들어 뭐 이렇게 IQ가 똑똑하다 이런 것도 그냥 지능의 한 부분이고, EQ도 한 부분이고, 뭐도 한 부분이고, 뭐도 한 부분인데, 그걸 어떻게 이렇게 뉴런을 잘 조합해가지고 해서 어떻게 그 특정 부위만 이렇게 탁탁탁 해서 지능을 발달시킬 수 있냐. 뭐 지능이라면 사실 너무 다양하죠. 어떻게 정의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애매하니까. 뭐 사회적 지능도 지능일 수도 있고, 신체적 지능도 지능일 수 있고, 막 예를 들면 사회적 지능 내에서도 그 지능이 여러 갈래로 이렇게 나뉘어질 수도 있고, 그 부분에서 또 특정 지능이 또 있는 걸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사람의 감정을 잘 읽어내는 지능이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공감 능력이 잘 되어내는 지능일 수 있고, 지금 시대로 치면은 시험을 잘 보는 지능일 수도 있고, 그런 것처럼. 또 하나는 우리가 유전적 취약성이 환경과 어떻게 상용하는, 또 하나는 우리가 유전적 취약성이 환경과 어떻게 작용하는지 제대로 모른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잘 골랐다고 하더라도 뭔가 그 환경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모른다. 막상 그렇게 해서 지능을 이렇게 해서 뭐 어떻게 해가지고 뭐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뿅 만들어냈다고 쳐도 그게 태어나가지고 잘하는 과정에서 또 그 특질이 발현될 수도 있고 안 발현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면은 어떤 특성을 골라낸다 해도 환경에 따라 그 효과가 완전히 상쇄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어떻게 해가지고 진짜 똑똑한 애가 뭐 나왔다고 쳐요. 그럼 걔가 근데 뭐 이렇게 학교에 들어갔는데, 근데 자기 또래랑 너무 그 클래스 차이가 만약에 아예 안 맞아버려요. 얘는 이 세상의 모든 지식에 대해서 다 알고 있고, 그냥 일론 머스크고, 태어날 때부터 일론 머스크고, 그냥 너무 똑똑하고 이런데, 애들은 뭐 이렇게 뭐 덧셈 뺄셈 이렇게 하고 있고 하니까 그때부터 사실 왕따를 당하고, 뭔가 그렇게 해서 뭔가 사회적 지능이 자꾸 떨어지고, 뭔가 이런 식으로도 또 이어나갈 수 있는 거니까, 상황이라는 게. 저는 지능이나 성취의 결정 요인을 떠올릴 때 무자기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고 본다. 그리고 또 하나의 동기입니다. 이게 정말로 압도적으로 중요해요. 그런데 동기는 여러 성격 특성 중 가장 유전적 영향이 적은 영역입니다. 뭔가를 하고 싶다라는 그 이렇게 몸에서 나오는 그게 난 이거 하고 싶어, 난 이거 하고 싶어 하는 그런 것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빅5 성격 요인을 떠올려 봅시다. 성실성, 신경증, 경험에 대한 개방성, 우호성, 외향성이죠. 이 중에서 성실성이 유전적 영향을 가장 적게 받는 특성입니다. 반대로 외향성이 유전적 영향을 가장 큰 특성이죠. 그러니까 뭐 부모님이 성실하다고 해서 자식이 성실할 가능성은 적고, 부모님이 반대로 좀 이렇게 인싸고 이러면은 자식도 인싸다. 성실성이 환경에 의해 강하게 영향을 받는 이유는 이거다. 일, 상사, 동료들 얼마나 좋아하느냐에 따라 사람이 성실하게 일하는 정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직장 생활이 좋으면 열심히 일하고 싫으면 열심히 할 이유가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외부적인 동기가 더 강하다. 그러니까 성실하다는 것. 그러니까 뭐 재밌고 하면 당연히 거기 가서 성실하게 나가서 계속 하고 싶겠죠. 그 일을. 재미없으면 안 하겠죠. 그러니까 뭔가 성실성이 거기에 이제 포함이 돼 있다. 반면 외향적인 사람은 주변 사람이 좀 시큰둥하고 냉소적이어도 여전히 외형적이다. 주변 분위기와 무관하게 계속 사람들과 떠들고 에너지를 뿜어대죠. 저는 성과를 설명할 때 성실성과 동기의 역할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고 본다. 그런데 성실성과 동기가 유전적으로 가장 덜 결정된 영역이라면 유전자를 골라서 성과를 높이겠다는 발상 상당히 공허해진다. 그러니까 다 결정해서 했는데 애가 안 성실해. 뭐 굉장히 똑똑해. 그냥 천재야, 일론 머스크야. 모든 걸 다 알아. 이 세상에 있는 이 뭔가 이 지식들 다 알고 그냥 넣는 대로 쏙쏙히 다 이해한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뭐 그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한다 가정하더라도 얘가 그거에 관심이 없어. 그냥 이렇게 있다가 이거네 하고 어느 정도 엉덩이를 이렇게 앉아 붙이고 있어서 뭐 1시간은 공부해야 그래도 뭔가가 이렇게 될 텐데 1초도 못 앉아 있으면은 너무 재미가 없어서 1초도 못 앉아 있으면 사실상 그게 의미가 없다. 그럼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마 그쪽 입장에서의 논리는 이럴 겁니다. 어디서든 1%든 0.1%든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다 챙기자는 거죠. 그러니까 최대한 그래도 지능이 그래도 높으면 좋지 않냐? 어떻게 뇌를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배아를 개량해가지고 지능이나 뭐 신체적이나 그런 거를 조금이라도 높이면 좋지 않냐? 태아에게 클래식 음악을 들려주면 뇌 발달에 좋다고 믿고 실천하는 것처럼요. 혹은 제가 수면 온도 조절, 매트리스를 쓰고 심박 변이도를 추적하고 자는 3시간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으려 하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이런 모든 것들이 아주 작은 이득이라도 쌓아보자는 시도잖아요. 이거 심박 변이도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크리스가 이거 하고 있다. 제가 이렇게 보이지만 HRV 열차에 탄 사람입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오케이. 둘 다 심박 이걸 쓰고 있나 보네요. 무릎 얘기만 가지고도 하나의 슬픈 에피소드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진짜 무릎 집착자예요. 이게 저에게 하는 가장 중요한 기능은 약간 딴 길로 새는 이야기지만 또 팟캐스트가 그런 맛이 있죠.
나는 오늘 밤 잠을 정말 못 잔 것 같다 느낄 때 우비 아니야 잘 잤어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어젯밤에도 그랬습니다. 새벽 4시에 딸이 절 깼어요. 아빠 아빠 이러면서. 그 뒤로 다시 잠이 못 들고 아침에 일어나서 우비 점수를 보는 게 무서웠어요. 그런데 우비 훌륭한 수면이었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 말을 들으니 실제로 하루 종일 괜찮습니다. 이 우비 약간 그런가 보네요. 잘 때 뭐 이렇게 착용하고 있으면은 뭔가 이렇게 나의 어떠한 무슨 내 몸의 데이터를 이렇게 종합해가지고 뭐 심박 변이도 이런 거 해가지고 나의 뭔가 수면 상태나 이런 거 알려주는 그런 건가 보네요. 하지만 그게 가스라이팅일 수도 있지 않냐. 잘 잤다고 느껴지는데 우비 아니야 오늘 너 망했어라고 하는 경우엔 제 경우는 거의 없다. 우비 좋다고 하면 무조건 좋다. 저한테 항상 한 방향으로만 작동했던 것 같다. 이게 약간 플라시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계속 좋다고 해주면 아 좋아요 이렇게 제가 잘 잤다고 느끼면 대체로 정말 잘 잔 겁니다. 어쩌면 우 CEO인 윌에게 제 계정을 몰래 조종해달라고 부탁해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조금 더 낙관적인 우흡 점수를 달라고요. 그러니까 우흡 점수가 계속 높으면 그냥 계속 그것 때문에 그냥 좋아지는 거야. 저는 가스라이팅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한 방향으로만 당하고 싶다. 그러니까 좋은 방향으로만 당하고 싶다. 언제나 생각보다 더 많이 잤다고 믿게만 해주면 된다. HRV는 50대 후반이다. 조금 낮은 편이다. 그 정도면 꽤 높은 편이다. HRV가 떨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거다. 저 같은 고연령 사용자에게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다시 부모 감염으로 다시 저는 유전자와 환경에 알 수 없는 상호작용에 대해 정말 깊은 인상을 받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지나치게 감정적인 말을 하시는 데는 조금 조심스러운 편입니다. 30년 전쯤 제가 그 당시에도 글을 썼던 아주 좋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부모는 왜 중요한가? 이 책은 양육 방식이 아이에게 실제로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모든 연구를 종합해 정리한 책이었습니다. 결론은 대략 이렇습니다. 증거를 보면 그 영향은 생각보다 크지 않다. 즉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고 지붕에 있는 집에 살게 해주고 매일 밤 공포에 떨게 만들지만 않으면 세세한 양육 방식은 결과에 별로 큰 차이를 만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책은 당시 엄청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제가 부모가 된 지금은 솔직히 저는 이 결론에 꽤 동의한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아이의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너무 복잡하고 너무 뒤섞여 있어서 어떤 맥락에서든 이게 이렇게 작용했다고 단정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의 게임을 사람들과 한다. 사람들은 자주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 점은 내가 어머니를 꼭 닮았다. 이건 아빠랑 닮았다. 그럴 때 저는 이렇게 말한다. 아니 한 세대 건너뛰세요. 부모를 보지 말고 4명의 조부모를 기준으로 자신과 비교하라. 부모 세대는 잡음이 너무 많다. 근데 4명의 조부모를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이렇게 해서 오케이. 부모 세대는 잡음이 너무 많다. 당신은 부모와 함께 살면서 자랐고 엄청 복잡한 심리적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이 관계를 통해 부모를 바라보는 당신의 관점 자체가 이미 심하게 왜곡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저는 제 아버지에 대해 30분 동안 계속 이야기할 수도 있다. 그런데 아버지가 살아계셔서 그 이야기를 듣는다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부모-자녀 관계의 현실이다. 당신이 가진 부모의 모습과 부모가 스스로 생각한 자기 모습은 서로 다를 수가 있다.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랑 비교해봐라. 자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으면. 그렇다면 어떻게 부모가 나에게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조부모를 보면 한 단계 떨어져 있어서 오히려 더 명료하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다. 예를 들어 제 아버지가 제 외할아버지 조용하고 사색적이고 책을 좋아하시는 분에 대해 이야기해 주시곤 했다. 그분은 늘 결혼식이나 행사에서 축사를 부탁받는 사람이었다. 어느 날 아버지가 한 행사에서 제가 연설하는 모습을 보고는 이렇게 말했다. 네가 연설하는 걸 보는데 마침 내 아버지를 본 줄 알았다. 우리 집에서는 외할아버지를 다들 네디라 불렀습니다. 아버지가 네 연설하는 모습을 저거 네디다라고 느꼈다. 저와 외할아버지 사이의 연결은 꽤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누군가가 제 아버지를 보고 와, 이 사람은 멜컴이랑 똑같네라고 말할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부모 세대는 잡음이 너무 많다. 제 친구 중 한 명은 살아있거나 죽은 누구와든 4명과 저녁을 먹을 수 있다면 누구를 고르겠냐는 질문에 항상 같은 대답을 한다. 자기 증조부 4명이라고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천재와 식사하는 것보다 내 유전자, 내 갈래와 함께 앉은 편이 훨씬 더 많은 걸 배우게 될 것이다. 왜냐면은 그들이 이제 나의 어떤 거울과 가장 닮아있으니까 4명의 그 조부모들이 나도 100% 동의한다. 오케이. 식사만 해도 충분하다. 최근에 떠올린 개념이 하나 있는데 얘기해보자. 이건 바로 부모 귀속 오류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부모를 탓하는 걸 정말 좋아합니다. 현대 심리학계는 거의 통계 의례처럼 돼버렸죠. 그러니까 지나쳐야 할 관문처럼 되어버렸다. 그런데 그 안에 이중잣대가 숨어있다. 우리는 내 안에 부서진 부분은 전부 양육 탓으로 돌리면서 내 안에 강한 부분은 잘하는 부분은 전부 내 덕분이라고 여긴다. 저는 이걸 부모 귀속 오류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잘한 건 전부 내 거, 그 다음에 못한 건 전부 남 탓, 못한 건 전부 다 부모 탓, 이렇게. 이건 심리학에서 말하는 기본적 귀속 오류와 비슷합니다.
기본적 귀속 오류는 타인의 행동은 그 사람의 성격 탓으로 돌리면서 내 행동은 상황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경향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부모에게 나쁜 건 다 외부화하고 좋은 건 다 내 내부화로 귀속하는 식으로 불균형하게 공과를 배분합니다. 나쁜 건 밖으로, 좋은 건 안으로. 우리는 남을 탓할 때는 빠르고 공을 돌릴 때는 느리다. 예컨대 나는 애착 불안형이야. 어릴 때 아무도 나를 안아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그렇다면 혼자 감정을 견디고 불편함을 조용히 참아낼 수 있는 능력도 같은 환경에서 길러진 것은 아니지만 아닌지 스스로 묻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혼자 감정을 견디고 불안함을 조용히 참아낼 수 있는 능력도 같은 환경에서 길러진 것은 아닌지 스스로 묻지는 않습니다. 또 부모가 학교 성적을 너무 몰아붙였기 때문에 완벽주의적 신경질적인 사람 됐다고 말하면서 그 압박이 동시에 야망, 규율, 추진력을 길러준 측면이 거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이렇게 하는 것들인데, 뭔가 좋은 건 내 거, 아닌 건 이제 남 탓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실수하면 안 된다는 분위기 때문에 실패를 지나치게 두려워하게 됐다고 말하지만, 그 같은 환경이 꼼꼼한 높은 기준, 대충 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함께 키워주면은 잘 보지 않죠. 요약하면 사람들은 자신의 결함에 대해서는 부모의 책임을 돌리는데 아주 인색하지만 자기의 성취에 대해서는 그 공을 부모에게 돌리는 경우가 거의 없다. 저는 이 비대칭성이 매우 흥미롭다고 느꼈습니다. 좋은 통찰. 하나 더 얹어서 비대칭적 부모 기속 오류라고 부릅니다. 저는 비대칭 말 너무 좋아한다. 오케이, 그래서 비대칭적 부모 귀속 오류. 말도 어렵네. 이게 뭔데 그래서. 우리는 방금 말한 부모 탓하기를 할 때도 항상 부모 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삼는 경향이 있다. 이것조차 이제 한 사람을 이제 대상으로 해서 탓해버린다. 그러니까 부모 전체가 아니라 엄마면 엄마, 아빠면 아빠 이렇게. 이건 엄마 탓, 이건 아빠 탓. 균형 있게 하지 않는다. 어떤 시기에는 이건 다 아빠 때문에. 시간이 지면 이건 다 엄마 때문. 동시에 두 사람을 공평하게 놓고 배우는 경우는 거의 없다. 정말 인상적이다. 스콧 알렉산더가 예전에 중첩 상태에서 생각하기라는 개념을 이야기한 적이 있다. 마음속에 두 개의 생계를 동시에 유지할 수 있으면 어느 순간에는 그중 하나만 붕괴시켜서 인식하게 된다는 게 점이다. 하나만 생각한다 결국에는. 부모에 대해서도 비슷하다. 두 부모가 중첩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이야기할 때 하나를 붕괴시켜서 엄마 혹은 아빠 탓으로 돌린다. 마치 불확정성 원리가 적용되지 못하는 것처럼 오직 한 사람만 설득되어 버립니다. 맞습니다. 절대 책 읽기 좋아하는 아버지와 사교적인 어머니의 상호작용을 이야기하지 않고 항상 이분법적으로 나눈다. 내가 왜 사교적이지 못할까 싶을 때 아버지가 너무 책벌레셨으니까 말하고, 반대로 나는 왜 도무지 가만히 있지 못할까 싶을 때 엄마가 늘 바쁘게 움직였으니까 라고 말한다. 이분법을 처리해버린다. 그리고 제가 부모가 돼서 느낀 건데 너무 당연해서 조금 바보 같을 관찰이지만, 어린아이는, 특히 아주 어린아이는 부모를 단 하나의 단위로 인식할 때처럼 보인다. 우리 부모님은 이걸 허락하지 않는다. 우리 부모님은 저걸 원한다 같은 식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를 서로 구별한다. 엄마는 이렇고 아빠는 저렇다. 각각 다르게 인식한다. 그리고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이 경향을 더 강화해 나간다. 처음에는 부모가 각자 다른 방식으로 나를 대한다는 사실을 상당히 정확하게 감지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이 방금 말한 것처럼 두 사람의 상호작용이 나를 어떻게 형성했는지는 거의 완전히 놓치게 된다. 예를 들어 저희 부모의 공동 입장이 나에게 준 영향은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다. 언제나 개별 부모만 보게 된다. 엄마는 엄마, 아빠는 아빠 이렇게. 근데 따로 놓게 보면, 엄마를 놓고 보면 엄마 완전 다른 사람, 아빠를 놓고 보면 완전 엄마 다른 사람. 사실 두 사람이 같이 있을 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경우도 많죠. 혼자 있을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 나오기도 하고, 제 친구 중에서는 둘이 같이 있을 때는 특정 버전의 우리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오히려 나의 진짜 자에 가깝다 느껴질 때도 있다. 혼자 있을 때보다 오히려 그 친구와 함께 있을 때가 더 나답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다. 어떤 사람과 있을 때는 쓸데없이 비꼬게 되고 원망스럽고 세상의 부족함만 보는 시각으로 보게 될 수도 있다. 그런데 다른 사람과 있을 때는 완전히 정반대의 모습이 나온다. 제 이 이야기를 앞에 위에서 말했던 이야기를 스토리와 전념으로 다시 한번 얘기해보겠다. 당신은 글을 쓸 때도 늘 이야기를 사용하죠. 그래서 당신은 글을 쓰기 아주 수월합니다. 그렇다면 유해한 아이디어든 긍정적 아이디어든 이야기라는 매체에서 퍼져나가는 방식은 사실이 퍼져나가는 방식과 어떻게 다를까? 현대사회에서는 늘 이렇게 말한다. 사실을 따라 과학을 따라. 하지만 저는 사람의 뇌가 그렇게 작용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특히 사람은 생각을 바꾸고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어떤 경우에는 증오를 불러일으키는 과정에서 더더욱 그렇다. 이럴 때 사람을 움직이는 건 대부분 숫자나 통계가 아니라 이야기다. 맞다. 이야기는 감정을 불러일으키는데 훨씬 더 뛰어난 도구다. 감정은 어떤 아이디어를 사람의 마음에 고정시키고 그 아이디어가 다른 생각과 감정 위에 지렛대를 갖게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제 생각에 좋은 이야기는 항상 청중의 기대를 배신하는 서사다. 그게 바로 이야기를 이야기답게 만드는 요소다. 왜 이 드라마를 끝까지 다 봤냐? 볼만한 TV쇼가 하나 필요해서가 아니다. 어떻게 끝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끝까지 다 봤다. 마지막 회 직전에 누군가 이 드라마를 어떻게 끝날 거냐고 물었으면 저는 아마 6가지 시나리오를 말했을 거다.
어떻게 끝날지 모르니까 그래서 끝까지 봤다. 그런데 실제 결말은 제가 생각한 대부분의 시나리오와 달랐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끝까지 보는 게 만족스러웠던 이유는 제 기대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해달라한 대로 해주면 더 보기 싫어. 내가 예상하지 않았던 걸 해줘야 더 보고 싶어. 어떻게 끝날지 미리 짐작해보는 건 아무 소용이 없겠다는 걸 어느 순간부터 알고 있었다. 모든 좋은 이야기, 좋은 노래, 좋은 예술 작품에는 이런 기대 배신의 요소가 들어가 있다. 내가 예상하는 거랑 다른 걸 이렇게 나와야 그래야 내가 이제 거기에 끌려한다. 우리는 처음부터 이야기가 우리의 기대를 어떻게 배신할지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끌립니다. 기대가 배신되는 경험을 인간은 아주 깊이 즐긴다. 농담에 웃는 것도 그렇고 코미디 쇼를 보면 웃는 것도 그렇다. 누가 돈을 내고 큰 공연장에 들어가 한 사람이 나와서 자기 인생이나 세상 이야기를 짧게 늘어놓는 걸 몇 시간이나 지켜본다는 걸 상상해보세요. 그건 사실 기대의 배신의 연속적인 경험을 사는 거다. 저는 인스타그램에서 코미디언 네이트 마르게치의 짧은 영상들을 자주 본다. 그가 믿을 수 없는 정도로 좁은 태블릿 안에서 일을 한다는 거다. 그는 거의 항상 가정과 일상에 대해 평범하고 사소한 이야기만 한다. 그 이야기를 듣는 우리는 처음엔 이렇게 생각한다. 이 이야기에서 대체 뭐가 웃긴 게 나올 수 있지라고요. 그는 일부러 거의 모든 위험 요소를 다 빼버린다. 정치도 없고 노골적인 성적 농담도 없고 폭력도 없고 욕설도 없다. 누군가를 조롱하지도 않고 공격하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정말 좁은 캔버스만 들고 우리의 기대를 배신하려고 하는구나라고 느끼게 된다. 그래서 그가 실제로 웃긴 포인트를 만들어내면 우리는 그 농담의 강도보다 더 크게 웃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당당하게 이렇게 막 이렇게 코미디언인데 막 누구를 이렇게 강제적으로 웃겨야지 하는 사람은 뭐 더 자극적이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크게 큰 자극을 계속 주더라도 뭔가 그거를 보는 시청자 입장에서는 계속 그거를 기대하고 있으니까 크게 자극이 들어와도 그런데 이렇게 하는데 오히려 굉장히 조심스럽고 안 할 것 같은 사람이 그리고 일부러 조심하는 사람이 조금만 그거를 이탈해 나가도 갑자기 사람들한테 훅 다가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더 웃기게 들린다. 그 사람을 보는 게 농담 자체는 수완패지만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선수를 응원하듯 와 해냈다라는 감정으로 웃게 된다. 이 많은 제약 안에서 그래도 나를 놀라게 만들었구나라는 감탄이 웃음 속에서 함께 섞여 있다. 그러니까 뭐 정치도 못하고 뭐 아무것도 못하는데 뭐 성적인 것도 안 하고 그냥 사람들이 이 사람 나락 보내야지 이 사람 뭐 해야지 하는 그런 위기 감지가 될 만한 걸 건덕질 하나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뭔가 가끔씩 헉헉 이렇게 나를 웃기게 만든다. 이 긴 이야기를 요약하면 그렇다. 이야기는 우리가 마음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는 거의 유일한 공간이다. 기대가 배신된다는 건 곧 내 생각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사람들은 사실을 무시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하지만 이야기에서 벌어지는 미묘한 수준의 생각 바꾸기는 그렇게 쉽게 무시되지 않는다. 정말 멋진 설명이다. 예를 들어 뭔가 사실이라고 하면은 뭔가 있다가 통계치 같은 게 있었을 때 뭐가 뭐 10%였는데 갑자기 이게 알고 보니까 12%입니다. 이러면 12%구나 이렇게 하는데 뭔가 10%에서 12% 같다고 하는데 그게 뭔 차이야? 이러면서 그냥 내 생각을 바꾸는데 아무런 그게 없는데 근데 갑자기 이제 이런 거 이야기 속에서 생각 바꾸기는 뭐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 원피스라는 뭔가 애니메이션이 있다고 쳤을 때 그 뭐가 루피가 나중에 원피스를 찾았을 때 뭔가 내가 생각했던 어떠한 그런 원피스에 대한 그런 게 있는데 근데 만약에 결말이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게 만약에 났다고 쳤을 때 그럼 이제 거기서 이제 스스로가 이제 이거 아닌데? 원피스 이렇게 끝나면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뭔가 생각을 좀 바꾸기가 쉽지 않다. 왜냐면은 그 이야기 속에서는 자기의 감정이 들어가고 하니까 뭔가 그쪽에서 이제 뭔가 바꾸는 게 더 쉽지 않다 오히려. 정말 멋진 설명입니다. 훌륭한 통찰이다. 알렉스 오코노와 이런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요즘 말로 하면은 불가지론적 논객 정도로 볼 수 있겠죠. 그 저번에 누구지? 있잖아요. 그 누구야? 그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에도 나오고 그 인터스텔라 쿠퍼 아저씨로 나온 그 아저씨 그 아저씨도 나왔을 때 이 불가지론적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그러니까 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불가지론적이라는 합니다. 그 사람들을 몇 년 전이었으면 무신론자라고 불렸던 사람입니다. 좀 다릅니다. 무신론자는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불가지는 이제 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그는 종교에 대해 꽤 호의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학자나 신자를 만날 때마다 이번에는 정말 믿게 되고 싶다는 마음으로 대화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다만 그가 가진 반대 논거에 대한 지식이 많기 때문에 기준이 매우 높을 뿐이죠. 그가 한 말 중 이런 게 있다. 현대사회는 사람들에게 가장 이해하기 쉽고 가장 설득력 있는 형식의 정보를 즉 이야기, 신화, 상징서사, 의인화를 무시하라고 요구한다. 벤 샤피로는 사실은 당신의 감정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유명한 말을 했죠. 이 사람 나온 팟캐스트는 아니고 무슨 연설 같은 데서 유명한 거 있습니다. 막 사회주의 어떤 학생이 나와가지고 그 연필 공장 사장이랑 그 노동자가 있는데 왜 그 사장이 연필 공장 그 노동자보다 돈을 더 많이 가져야 하냐라고 물어보는 어떤 사회주의 무슨 인도계 사람의 어떠한 그 질문에 대해서 그 답한 그 영상이 있는데
그거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거 한번 기회가 되시는 분들은 한번 보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좀 재밌습니다, 그거. 아예 권장까지 안 드리겠습니다. 그냥, 그냥, 흥미가 있으면 보고, 없으면은, 예, 안 봐도 됩니다. 다시 설명해야겠다. 그러니까 벤 샤피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무슨 그 사회주의적 어떠한 학생이 나와가지고, 그 연필공장 사장이랑, 연필공장 노동자랑, 왜 그, 둘의 임금이 너무 격차가 너무 심하냐. 그래서 벤 샤피로는 그 이유에 대해서, 근데 그 사회주의자 그 사람이, 왜냐면은 노동자가 없으면은, 그 연필을 만들 수 없으니까, 근데 왜, 노동자가 없으면 연필도 못 만드는데 왜 사장이 더 많이 가져가냐. 이 질문에 대해서 샤피로가 이제, 사장은 그것보다 더 큰 리스크를 지고 더 큰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든 아니면 그의 아버지든 그의 할아버지든 누군지 모르겠지만 누군든 간에는 그 부지를 사고 거기 공장을 짓고 하는 그 수고로움과 그 다음에 그 공장이 망하면은 지게 될 그 리스크랑 다 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장이 뭔가 더 많은 돈을 가져가는 건 당연하다 뭐 이런 식의 뭐 얘기를 한 게 유튜브에 있는데 아무튼 그 사람입니다. 그런 얘기를 한 사람. 아무튼 사실은 당신의 감정 따위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유명한 말을 했죠. 그런데 저는 이게 완전히 거꾸로라고 생각한다. 감정은 사실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특히 그 감정이 어떤 우화나 이야기에서 나왔을 땐 더더욱 그렇다. 네, 맞다. 다만 그는 그 말을 조금 다른 맥락에 사용하긴 했다. 그의 요지는 이렇다. 당신이 지금 어떤 일로 엄청나게 화가 나 있더라도 그 감정이 그 사건의 실체를 바꾸지 않는다는 거다. 조금 다른 요지에서 사용했다. 즉 당신이 싫어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실의 존재 자체가 무효화되지 않는 거니까 맥락이 좀 다르다고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시험에서 시험 성적표가 나왔는데 시험 성적표가 너무 화가 나. 마음에 안 들어. 그렇다고 해서 시험 성적표가 갑자기 뭐 50점으로 받아가지고 너무 화가 나는데 갑자기 90점이 되거나 그렇지 않는다. 그 너의 감정과는 무관하게. 하지만 저는 그가 상당히 논리적이고 철저한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그의 이념적 위치에 완전히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농객이 그 정도로 엄밀하게 사고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은 한다. 최근에 당신이 트랜스젠더 선수에 대해 한 발언이 꽤 화제가 되었던 걸 봤습니다. 꽤 즐거운 경험이었던 것 같은데 그 문제도 어떤 티핑포인트 역학이 작용하고 있다고 봅니까? 저는 이미 티핑포인트는 지났다고 생각한다. 이거는 제가 겪어본 공적 논란 중 가장 이상한 사례다. 당시 저는 한 패널 토론의 사회자 역할을 맡았었고 그 경험을 나중에 설명한 것뿐이었습니다. 그 패널은 트랜스 선수의 출전 지지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이 함께 나와 논쟁을 벌이는 자리였고 저는 두 입장을 공정하게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4년이 지나 요하네스버그에서 진행된 한 팟캐스트에서 그 토론 참가자 중 한 명과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그 토론에서 사회자인 나 스스로 실패했다고 느낀 순간이 하나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내가 더 잘 조정했어야 했다는 뜻이었죠. 사회라는 건 정말 어렵다. 사회 봐본 적 있냐? 특히 트랜스젠더 주제라면 더더욱 그렇다. 저는 그저 그때 내가 사회를 잘못 부분이 있다라고 말했을 뿐인데 갑자기 거대한 논란이 벌어졌다. 보통 논란에 휘말리면 이 시험이 문제였구나라고 어느 정도 짐작이 가기 마련인데 이번 경우에는 저조차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더군요. 나는 그냥 사회자였을 뿐인데 나는 그냥 사회자였을 뿐인데 사람들은 마치 내가 토론 당사자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는 느낌이었다. 아무도 사회자라는 단어를 언급하지 않으니 논의 자체가 완전히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어쨌든 제 생각에는 이미 티핑 포인트는 지났다. 이 주제가 지금처럼 부자연스럽게 풀러진 것 자체가 그 증거다. 기묘한 논쟁이다. 대부분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 트랜스젠더 인권에 대해 거의 100% 가까운 지지를 보낸다. 한 집단의 자신의 성 정체성 때문에 차별받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상당히 모욕적인 일이다. 다만 이 의제 맨 끝에 하나의 항목이 슬쩍 끼어들어 있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남성인 사람이 생물학적 여성들과 스포츠에서 경쟁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항이다.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매우 당혹스럽게 느껴집니다. 이게 트랜스 인권 의제와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는 거지? 마치 잘 진행되던 의제에 이상한 부록이 하나 달라붙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트랜스젠더를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에 전폭적으로 동의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 마지막 항목 그리고 실제로 미국 전체에서 겨우 몇 명만에게 직접 해당되는 이 조항에 대해서는 왜 굳이 이걸 끼워 넣어서 정치적 반대편에게 공격거리를 주느냐 라고 묻고 싶어 하는 거죠. 지난 선거를 떠올려 보십시오. 공화당이 트랜스 이슈를 공격할 때 가장 집중적으로 파고든 지점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이 스포츠 참여 문제였습니다. 결국 이 논쟁의 모든 초점이 여기에 모였습니다. 저는 이 점이 너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 하필 이렇게 규모가 작고 극히 제한된 사례에서 이 의제의 핵심 전장으로 만들어 버렸는지 말입니다. 그쵸. 왜냐하면 트랜스젠더가 스포츠 선수로 만약에 참여하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소수일 텐데 그게 이제 메인스트림이 되어버리니 뭔가 좀 이상하다.
왜 우리가 지금 이 문제로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지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실제로 피해 입고 있는 트랜스 여성 엘리트 선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불분명한 문제인데도 말입니다. 혹시 지금 당장 트랜스 여성 선수인데 이 정책 때문에 여성 경기에 경쟁할 기회가 박탈당했다고 명확히 말할 수 있는 엘리트 선수가 한 명이라도 떠올릴 수 있냐? 이름이 될 수 있는 선수가 있냐? 리아 토머스, 수영연맹이 뭐 어떤 수영연맹이 가장 먼저 이런 정책을 도입한 단체 중 하나였다. 그가 계속 수영하려면은 지금 규정 아래서는 출전이 불가능하다. 한 명은 있군요. 바로 이렇게 인정해버리는 한 명 찾으셨습니다. 그럼 두 번째 사례는요? 글쎄요, 지금 더 떠오르지 않습니다. 한 명이면 충분하지 않나요? 바로 그 지점이 이상한 거다. 그러니까 그 한 명이 이제 때문에 뭔가 모든 것을 이렇게 모든 메인스트림이 다 모여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정치적으로 다 이렇게 휘말리고 하는 게 좀 이상하다. 당신처럼 시사 이슈에 그 누구보다 밝은 사람이 한 명을 간신히 떠올릴 수 있다. 그러니까 그쵸? 그러니까 팟캐스트 진행자를 할 정도면은 그 세상이 돌아가는 것들이나 뭐 이렇게 다방면으로 지식이 굉장히 많아야 하는 사람이겠죠. 근데 이제 한 명을 떠올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럼 대부분 사람들은 아마 한 명도 모를 테고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더 말할 수 없는 상황인데 우리는 이 문제를 두고 국가적 논쟁을 벌이고 있다. 저는 그것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다. 뭔가 이제 제가 조금 덧붙이자면은 뭔가 왜 사람들이 그런 소수이고 굉장히 그런 거에 대해서 논쟁을 하냐라고 보면은 소수이고 굉장히 적은 사례에 대해서 논쟁을 하냐라고 보면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굉장히 소수일지 모르지만 근데 뭔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아까 트랜스젠더로 만약에 하면은 막 트랜스젠더인 사람이 만약에 트랜스젠더였던 남자가 갑자기 여자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트랜스젠더의 경기에 참여하면 되냐라면 이 문제는 이제 이념이 그러니까 사례는 거기에 해당되는 사례는 한 명밖에 없지만 사례는 진짜 극소수일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그 이념들이 맞닿아서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오케이 남자와 여자라고 해서 너네들이 성을 선택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오케이 인정해줄게. 여기까지는 미국에서 거의 합의가 되고 있는 거의 분위기죠. 너가 추구하고 싶은 성이 있으면은 오케이 너가 남자든 여자든 헬리콥터 성이든 크레파스 성이든 불러줄게. 근데 이제 스포츠로 가면은 이제 뭐가 들어가면 이제 공정성이라는 문제가 이제 거기서 부과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둘이가 싸우는 거죠. 스포츠에서 추구해야 할 공정성과 vs 성인권으로서의 성이 더 중요하게 여겨져야 하냐에 대한 그 이념들이 두 개가 이렇게 맞붙으면서 뭔가 어느 쪽에 더 가치를 부과하냐에 따른 그 사람들의 그 생각들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이제 거기서 이제 맞붙으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이게 국가적 단위로 이게 뭔가 딱 이념이 갈라지지 않았나. 미국에서는 둘 다 다수니까 둘 다 다수라 다수로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이렇게 막 둘이 이렇게 붙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 이슈가 마치 엄청난 뜨거운 감자다 나라를 둘로 갈라놓은 문제인 것처럼 이야기한다. 그럼 구체적인 사례를 말해달라고 얘기하고 당신의 경우 한 명을 언급했는데 그마저도 지금은 더 이상 경기조차 하지 않는 선수이다. 이것이야말로 부조리의 전형이다. 왜 우리는 이렇게 완전히 가상의 수준에 가까운 문제에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걸까요? 왜 진짜로 트랜스 커뮤니티의 삶과 안전에 실질적 위협이 되는 문제들은 논의하지 않냐?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바로 그거다. 아마 반대편 그러니까 우파 쪽에서는 이렇게 말할 거다. 이건 단지 창 끝이다. 이 이슈 전체는 탈의실과 화장실로 침투를 상징하는 것이다. 대학 스포츠 문제는 그냥 벽 하나 건너뛰면 학교 전체 더 넓은 교육의 영역의 문제로 확장된다. 그래서 이거 전부 서로 긴밀히 얽혀있는 하나의 흐름이다 라고 보는 거죠. 특히 탈의실 문제에 관련해서는 저도 오래 생각해봤다. 탈의실 문제와 스포츠 문제는 서로 굉장히 긴밀하게 묶여있다. 스포츠 선수에 출연하려면 반드시 탈의실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사람들 머릿속에는 일종의 심리적, 지리적 지도 같은 것이 있어서 라커룸에서 받아들인다면 경기장에서도 똑같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연결해서 생각하는 것 같다. 뭔가 둘이는 세트여서 스포츠와 탈의실은 세트여서 만약에 탈의실이 허용이 되면 스포츠도 허용이 돼야 한다. 이렇게 뭔가 세트로 이렇게 묶어서 가고 있다. 연결되어 있다 하나로. 저는 이 이슈가 실제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점은 지금 처음 알았습니다만 적어도 언론 헤드라인은 이 문제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라커룸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의 사안이다. 즉 사회적으로 새롭게 등장한 정체성 범죄에 속하는 사람을 어떻게 공간 안에 수용할 것이다라는 독립된 사회 문제입니다. 만약에 트랜스젠더 성별 전용 화장실이 만약에 있으면은 하나 더 만들면 전체적으로 그러면은 뭐 사실은 문제가 뭐 해결되긴 하겠지만 그러면 사실 거기에 쓸 예산이라든지 또 그러면은 그 예산을 쓸 때 책정할 때 이제 사람들의 그 심리라든지 그 화장실을 사용하지 않을 사람들의 심리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다 이제 여론에 반영이 돼서 쉽지 않죠. 그런 게 미국은 이런 문제를 두고 오래전부터 반복해서 씨름해온 역사가 있다. 50, 60년대 짐 크루 시대의 흑인 문제도 본질적으로 같은 유형의 논쟁이다. 우리가 이 사람들을 우리와 같은 공간에 들일 것인가라는 문제이죠. 왜냐하면 흑인은 그때 노예였으니까. 범인
아, 이거는 노예가 이제 끝난 이유네요, 이 시대는. 음, 1960년대 버밍햄에서는 백화점 탈의실을 흑인과 백인이 같이 쓰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아, 이게 그러니까 해결이 끝났는데도, 그러니까 노예가 끝났는데 노예가 이제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사람들 사이에서 그 인식이 남아 있었다. 그때까지는 똑같은 문제다. 하지만 결국 우리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천천히 배워왔고 앞으로도 트랜스 커뮤니티와 관련해서 그 과정을 계속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건 그 문제와는 다른 차원에서 아닙니다. 엘리트 스포츠에서 트랜스 여성, 극히 일부, 즉 여성 엘리트 선수들과 실질적으로 경쟁 가능한 소수가 여성 부문에 출전할 수 있어야 하냐는 것이다. 제가 사회를 봤던 그 패널이 다루던 쟁점은 딱 이만큼 매우 좁은 범위다. 어쨌든 이 사례는 인터넷이 때때로 얼마나 어리석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한 예에 불과하다. 하버드 여자 럭비팀 이야기는 어떤 내용이었죠? 사례가 흥미롭다. 저는 아이비리그에 대해서 비판적인 글을 많이 써왔다. 그런데 이제 아이비리그 비판이 워싱턴 정치권 정식 의제 중 하나가 되다 보니 요즘은 예전만큼 가볍게 비판하기가 조금 조심스러워졌다. 갑자기 너무 핫해졌으니까. 그럼에도 제 책에서 이 점에 매우 흥미로워서 다루게 되었죠. 미국 대학들 중에 가장 많은 정식 스포츠팀이 운영되는 곳이 어딘지 아냐? 바로 하버드다. 사람들은 흔히 아마 남부 어딘가에 있는 스포츠 명문 주립대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다. 실제로는 아이비리그 대학들이 어떤 대학들보다도 선수 비율이 가장 높은 대학들입니다. 캠퍼스에서 특별 선발된 운동선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 바로 아이비리그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뽑아서 들어온다. 선수를 뽑아서 이렇게 입학을 시킨다. 저는 여기 부분에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엘리트 학문 기관이 왜 굳이 운동선수를 많이 보유한 캠퍼스가 되려고 할까? 게다가 그 운동선수들에게 입시에서 엄청난 가산점을 주기까지 한다. 미국에서 최근 흑인에게 입시 혜택을 줘서 안 된다는 논쟁이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그건 잘못이다. 헌법 위반이다. 대법원 판결로 금지됐다 등등. 그런데 똑같은 대학들이 동시에 조정을 잘한다거나 펜싱을 잘한다는 이유만으로 흑인 학생에게 주는 것과 동일하거나 더 큰 입시 혜택을 이 선수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매우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당신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아주 이상합니다. 한쪽은 그렇게 거센 논란이 되고 다른 한쪽은 거의 논쟁거리가 되지 않는 걸까요? 아마 능력주의 관점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그 사람들은 능력을 만들어내니까 노적기 잘하고 뭔가 이렇게 메달을 따오고 사람들한테 스포츠 재미거리를 이렇게 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능력이 있으니까 그거에서 이제 논거리가 이제 안 된다. 뭔가 어 꼬우면은 너도 뭔가 너가 농구도 잘하고 펜싱도 잘하고 조정도 잘 하든가 그러면 되지. 약간 이런 식으로 어떤 것은 능력에 의해 얻은 성취임으로 그 보상은 더 정당하게 느껴진다. 그래서 그 보상이 조금 더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 학문 기관의 역할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반문해 봐야 한다. 이런 식이죠. 하버드에 지원하는 고등학생이 나는 요리를 정말 잘한다고 자기소개서 했으면 그게 입시에 도움될까요? 대부분 아니다. 물론 요리가 대학 간의 경쟁의 핵심 종목이라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 대학 스포츠는 독립된 거대한 카테고리가 되어 있다. 그리고 그 스포츠 중 상당수는 솔직히 말해 기이한 종목들이다. 예를 들면 펜싱하는 사람 앞에서 이 종목을 좀 우승가 펜싱하는 사람 앞에서 이 종목은 좀 우습지 않냐라고 말하면 칼을 들고 항의하겠지만요. 저는 책에서 테니스를 예로 많이 들었다. 이건 그중에서 가장 어처구니 없는 사례다. 엘리트 대학들은 테니스를 잘한다는 이유만으로 엄청난 입시 혜택을 준다. 그런데 디비전 1 테니스 선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디비전 1이 뭐야? 아, 그러니까 뭔가 테니스 프로 그거인가 보네요. 무슨 프로 리그인가 보네요, 이게. 뭔가 디비전 1 아무튼 엄청 잘하는 그건가 보네요. 그 사람은 평생 거의 테니스 코트에서만 살다시피 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학생을 굳이 대학에서 선발하려는 걸까요? 그 학생은 대학 생활에 깊이 참여하기보다는 대부분 시간을 백핸드 연습하는 데 쏟을 가능성이 크다.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 활동을 그렇게 특별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드는가? 왜 그 활동이 역사적 차별을 경험한 소수 집단에게 주어지는 혜택과 동일하거나 더 큰 가치를 인정받는 걸까? 흑인이란 정체성과 테니스 잘 친다는 능력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다. 미국에서 수세기에 걸친 인종차별의 결과를 온몸으로 겪어온 사람들은 분명 청소년기 플로리다 테니스 아카데미에서 보내며 포핸드를 갖고 닦은 학생들보다 훨씬 더 도덕적 정당성을 가지고 입시 혜택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럼 흑인이면서 테니스도 잘 치는 사람이라면요? 흑인 테니스 선수야말로 가장 희귀한 케이스 아닙니까? 이것도 그 예시가 있죠, 이거. 그 사우스 코리아 그거 파크에 거기 나오는 그 무슨 컨텐츠 중에 요런 비슷한 거 있습니다. 뭐 누가 먼저 더 빨리 대피해야 하냐 거기에서
뭐지 뭐 처음에 여자가 뭐 빨리 뭐 이렇게 대피해야 한다 뭐 어떻게 하다가 결국에는 뭐 여자이면서 뭐 하면서 뭐인 사람을 가장 먼저 뭐 이렇게 보내야 한다 뭐 이거 그런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도 테니스를 잘 친다는 것은 대개 그 사람의 부모가 얼마나 많은 돈을 쓸 수 있었는지를 선형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계층이 테니스 선수 비율도 가장 높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뭔가 항상 이게 생각이 있는데 테니스가 왜 이게 그러니까 옛날은 이게 정말 부자들의 상징의 그런 거였는데 지금까지도 왜 이 테니스가 이게 부자들의 그런 상징이 그러니까 왜냐면 그냥 라켓만 있으면 되고 그다음에 코트도 그냥 부지도 그렇게 넓지도 않고 농구보다 훨씬 좁고 부지도 거기다가 그냥 그 테니스 그 뭐야 그 코트 그거 하나 그거 천으로 그냥 치면 되는데 왜 자꾸 이게 부자의 예전에는 그랬지 모르겠지만 무슨 부자의 뒷마당에서 치고 하는 그런 역사가 있으니까 그런 건데 지금까지도 이게 그런 상징이 되고 있다라는 게 아무튼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계층이 이렇게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연구가 있는데 세스 스티븐스 다비도위치가 쓴 책인데 누가 NBA를 지배하는가류의 책이다. 데이터 과학자고 AI 도움을 받아 30일 많이 썼다. NBA 선수들 이름 중 가장 흔한 상위 5개 이름이 뭔가? 마이클, 존 같은 이름이다. 전형적인 중산층의 이름이다. 사람들은 흔히 NBA를 거리 출신 가난한 아이들이 슈퍼스타가 되는 곳이라고 상상한다. 르브론 제임스의 사례를 떠올린다. 오케이. 미혼 16세 어머니에게서 태어났고 매우 어려운 환경에서 성장했다. 그래서 르브론 제임스 발 같은 거 보면은 어렸을 때 그 맞는 운동화가 농구화가 없어가지고 무슨 신발을 완전히 이게 꾸깃꾸깃 신어가지고 르브론 제임스 발이 그래서 지금까지도 완전히 엉망입니다. 하지만 르브론은 규칙을 증명하는 예외이다. 그는 시스템을 뚫고 나온 거의 유일한 사례에 가깝다. 르브론급 재능이라면 시스템을 단순히 뛰어넘을 수 있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르브론 이후 태어난 르브론은 어떻게 될까? 몇십 년 뒤에 NBA에서 르브론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많이 등장할지 궁금하다. 왜냐하면 지금 NBA 가기 위해 요구되는 준비 수준이 과거보다 훨씬 높아졌기 때문이다. 어떤 분야에서든 최고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 양이 극적으로 증가하는 순간 그 분야의 선수 구성은 계급 소득에 따라 편향될 수밖에 없다. 육상, 특히 트랙 필드 중장거리 달리기가 제가 좋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 종목은 아직까지도 그 편향이 상대적으로 덜한 마지막 스포츠 중 하나다. 훌륭한 장거리 주자가 되기 위해서 부유한 부모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가난한 사람들이 스포츠 하는 걸 보는 걸 좋아한다라는 말이군요. 저는 계급과 소득이 성적에 선행하지 않는 스포츠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뭔가 예를 들면 골프 같은 걸로 예시를 들면 골프는 돈이 굉장히 드는 스포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예를 들면 재능으로 치면은 아프리카에 사는 완전 그냥 타이거 우즈보다 더 뛰어난 골프에 재능이 있는 애가 있을 수도 있지만 걔는 사실 그 골프 필드를 사실 발 한 발자국도 사실 밟지 못하는 게 현실일 테고 그런 식으로 이런 스포츠들은 별로 안 좋아한다. 자기 생각에는 즉 돈이 있다고 미리 유리해지지 않는 종목들이 좋다. 자기는 예를 들어 케냐의 상골에 자란 선수와 나이키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댈러스 교회 상류층 동네에서 자란 선수가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종목이 몇 개나 있겠습니까? 트랙 필드 외에 비슷한 예를 하나라도 더 대기 어렵습니다. 아, 맞네요. 축구도 그렇고 사이클도 그렇고 대부분 아니죠. 유럽 축구만 봐도 어느 유소년 시스템에서 나왔느냐가 거의 모든 걸 결정한다. 그 시스템에 속하지 못했다면 프로 레벨에 도달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팀 스포츠에서 더 두드러진다. 이런 의미에서 결국 개인 스포츠에서조차 계급 편향이 심해지는 종목이 많다는 점은 충분히 문제적이다. 맞습니다. 개인 종목들 중 상당수가 이미 계급적 편향된 스포츠가 되어버렸다. 테니스가 대표적인 얘기이고 골프는 더 말할 것도 없다. 골프는 특히 흥미로운 사례다. 테니스도 일정 부분이 이해가 됩니다. 상대와 계속 랠리를 해야 되니까 코트, 레슨, 클럽 등 인프라가 필요하니까요. 그런데 육상은 조금 다르다. 특히 올림픽 종목을 보면 상대와 직접 맞붙는 요소가 거의 없다. 서로에게 태클을 거는 것도 아니고 각자 주어진 시점에서 같은 규칙 아래 달리거나 던지는 것뿐이다. 그래서 좋은 상대를 많이 만나야 실력이 는다는 논리가 상대적으로 덜 작동한다. 두 명의 창 던지기 선수가 서로에게 창을 던지는 것처럼 직접 부딪히는 구조는 아니니까. 그 점에서 육상은 꽤 특이한 어느 정도 평등성이 유지된 마지막 경기장 중 하나일 거다. 중장거리 달리기 역사도 흥미롭다. 당시 영국 출신이라 더 와닿겠지만 영국이 중장거리 달리기를 지배했다. 오랫동안 영국 혹은 영국 연장선인 호주, 뉴질랜드 선수들이 이 종목을 잘했다. 80년대 아프리카 선수들이 등장해 지배했다.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나요? 그건 그들의 유전적 이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들의 체질, 환경, 고지대의 생활, 온갖 이유를 드러냈죠. 그런데 최근 10년을 보면 다시 유럽 선수들, 더 구체적으로 영국 선수들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이제는 다시 영국 중장거리 전통이 살아났다고 말하고 있죠. 이건 우리가 얼마나 쉽게 인과 설명의 프레임을 바꿔버리는지 잘 보여준다.
그러니까 지금 그걸로 하는데, 그러니까 완전 초장거리, 막 이렇게 마라톤 이런 것들은 아직도 흑인 선수가 아직도 잘 뛰고, 1000m, 뭐 5000m 이쪽은 지금 이제 백인 선수들이 굉장히 이제 강세인 걸로, 최근에 데이터로 강세인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이러한 뒷배경이 있었군요. 우리가 이기고 있을 때는 우리 문화와 전통 덕분이라고 말하다가 지기 시작하면 상대가 유전적으로 유리해서 그런 거라고 설명을 바꾼다. 문화적 기여 귀인 오류처럼 들린다. 말도 굉장히 어렵게 하네. 그리고 다시 우리가 이기기 시작하면 설명은 또 바뀐다. 지금 영국의 트랙 코치를 붙잡고 물어보면 이렇게 말할 거다. 영국은 원래 중장거리에 강한 전통이 있다. 하지만 15년 전 모로코와 케냐가 모든 레이스를 휩쓸던 시기에 같은 질문을 했다면 그들은 전혀 다른 말을 했다. 상황이 바뀌니까 설명도 바뀐 거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할 것 같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끝났네요. 오늘 목이 굉장히 아파가지고 바로 끄겠습니다. 감사합니다.